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의 총리는 20년 전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발리 테러의 폭탄 제조범의 형을 감형한다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발리 테러 사건 폭탄 제조범인 수감자 우마르 파텍은 2012년 폭탄을 제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폭탄으로 88명의 호주인을 포함하여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기념일을 기념으로 모범수들에게 형의 일부를 감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테러범은 모범수로 평가되고 있으며 감형 승인이 날 경우 약 5개월의 감형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감 생활 중 그의 형량은 1년 6개월의 감형을 받았는데 이번 혜택도 받을 경우 거의 2년의 형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그의 현재 형기가 3분의 2 정도를 복역하였으며 5개월의 감형 혜택까지 더해지면 다음 달 가석방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법무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발리 테러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 곧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보도에 호주의 언론은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총리는 테러와 관련된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우마르 파텍의 테러로 인해 살아남은 호주 가족들에게는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다수의 호주인을 포함하여 기타 문제들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외교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발리 폭탄 테러의 주모자 한 발리는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국 시설에 수감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명의 다른 주요 공모자들은 2008년 11월에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다른 공모자들은 체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참고로 발리 테러의 희생자들은 우리나라, 브라질,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20개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두창 첫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27세 남성으로 감염 전에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를 여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행 후 8월 8일 자카르타에 들어왔으며 11일부터 원숭이 두창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자 환자는 18일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을 찾았으며 원숭이 두창 검사를 시행한 결과 19일 저녁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얼굴과 손바닥에 천연두와 같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중증으로 가지 않은 원숭이 두창 환자는 병원 입원이 필요 없으며 자가격리로 충분히 회복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원숭이 두창의 전염력과 치사율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총 39,718건이지만 사망자는 총 사례의 0.001% 미만인 12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처럼 공기 중에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된 후 자카르타 보건국은 질병예방통제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모니터링과 감염 환자의 동선에 따른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증상은 수두의 증상과 유사하지만 경증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및 피로감으로 시작하며 수두와는 다르게 림프절의 종상을 유발합니다. 치료는 천연두용으로 개발된 테코비리마트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로서 2022년에 유럽의학청의 원숭이 두창 치료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은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추가적인 동반 질환 등이 없을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과 국가 전략과 맞물려 올해 인도네시아 국제 모토쇼의 자동차 전시회는 다양한 전기 자동차가 나왔으며 전기차를 우선으로 선보였습니다. 각국의 완성차 기업에서 다양한 전기차의 브랜드를 출시하였으며 차량 에이전트들은 각자 차량의 장점을 보여주며 고객들의 구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출시되기 전인 프로토타입 형태의 전기차도 홍보의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많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모토쇼에 온 고객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중부 자바 솔로에서 방문한 안토니는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지만 전기 충전시설 등의 인프라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하며 최종적으로 출퇴근용 자동차를 하이브리드형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는 출장을 자주 가는데 출장지에서 전기 충전시설이 없으면 막막할 것 같다며 하이브리드형 전기차를 우선 구매하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토쇼에 온 마이클 씨는 전기차 구매를 1년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친환경 차량이 나올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도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모토쇼에는 일반 화석연료 차량에서부터 완전 전기차까지 다양한 차량들을 선보였으며 프로토타입을 포함한 신차는 총 38대가 소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세웠으며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화석에너지 차량 점차 축소, 운송부문 전기차 적극 활용, 대중교통 이용 확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사용 권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초의 고속열차 사업을 위해
중국 야왕 고속열차가 제조한 고속열차와 검측열차 각각 1조를 수입하였습니다.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든 해당 열차들은 22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계약한 잔여 물량도 내년 초까지 모두 인도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수출할 고속열차 물량은 모두 11조로 1조는 기관차를 포함 8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5년 일본을 제치고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건설권을 따냈습니다. 총 길이 140km인 해당 노선은 시속 350km로 운행해 3시간이었던 소요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합니다. 반둥 고속열차 사업은 철도 건설뿐 아니라 운행열차와 설비, 시스템을 모두 중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순수 중국의 기술로 세계 표준이 적용된 고속열차 수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장 대표는 첫 수입 고속열차가 중국 항구에서 탄중 프리옥 항구로 들어왔으며 이어 반둥 테갈루아르역까지 구불거리는 어려운 지형을 통과하여왔다고 운송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중앙은행은 23일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 채권 금리를 3.5%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도 3%와 4.5%로 각각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0%로 올린 뒤 이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으면서 3.5%까지 낮췄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전 세계 물가가 급등하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금리를 대폭 올리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해 그간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94%를 기록,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달에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리를 올린 건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묶어놓은 덕분인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만간 휘발유 값을 올리겠다고 예고하자 물가 급등을 우려해 중앙은행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그런 물가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루피아화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텔콤과 국영전력회사에서 수천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텔콤의 인터넷 서비스인 인디홈과 국영전력회사인 PLN에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조사를 위해 이를 회사의 대표들을 소환했으며 두 업체의 데이터 보호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해커들에 의해 각종 인터넷 정보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크웹의 인디홈 서비스 이용자의 검색 이력 데이터라며 2673만여 개의 정보가 올라왔으며 신분증이나 이메일, 휴대폰 번호, 성별 등의 사용자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인디홈의 고객 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텔콤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디홈의 방화벽에 이상이 없고 정보가 유출된 흔적이 없다며 데이터 유출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인디홈에서 유출됐다는 자료들을 보면 텔콤에서 제공하지 않은 가짜 이메일 주소들이 있다며 유출된 정보가 진짜 고객들의 정보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실제 고객들의 정보가 올라온 경우에도 사용자가 악성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검색 이력 등이 유출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콤은 통합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텔콤은 개인 데이터를 거래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위치해 있으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를 가나 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소금 수입에 대한 논란이 매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올해도 국내 소비를 위한 소금의 60%를 수입하였습니다. 통계청은 2021년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은 109만 톤이며 수입한 소금은 283만 톤이라고 밝혔으며 올해는 300만 톤의 소금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올해 소금 수입량이 늘어난 이유는 날씨로 인해 소금 생산량이 85만 9천 톤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금 300만 톤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1억 1,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홍상부 장관은 소금을 수입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회견에서 소금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소금은 산업용으로 사용된다며 국내 소금의 품질이 산업용에 부적합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라면 생산의 예를 들면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2,500루피아 정도인데 그중 소금은 2루피아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2루피아의 소금을 국내산으로 이용하기 위해 2,500루피아의 라면의 품질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소금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의 품질을 높여 산업업계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소금의 생산량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모든 해변가가 소금 생산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우기가 길어지거나 건기 중에 비가 내리는 등 기후변화도 소금 생산의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